세종대왕은 한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군, 어진 군주, 학문의 왕, 백성을 사랑한 임금. 그러나 이 표현만으로 세종대왕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인 이상 빛과 어둠이 공존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업적을 칭송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발 디뎠던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의 위대한 왕 세종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성군의 탄생, 그 이면의 피. 1418년 세종은 셋째 아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문 계승이나 자연스러운 즉위가 아니었습니다. 왕세자였던 양녕대군의 폐위, 그리고 충녕대군 세종의 책봉,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정치 세력이 충돌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즉위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즉위 정당성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말로도 보입니다. 조선 조정의 권력자들은 세종에게 기대를 걸었고 그 기대는 곧 압박과 통제가 되었습니다. 즉위 후 세종은 왕권을 굳히기 위해 대대적인 권신 견제에 나섰습니다. 하루아침에 단죄된 관리들, 좌천당하거나 처형된 권신들, 이는 단순한 숙청이 아니라 왕권 강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세종은 부드러운 임금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칼날 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면에는 잔혹한 군주의 그림자가 존재했습니다. 인간 존엄을 외치지만 노비 제도를 유지한 왕. 세종은 백성을 사랑한 임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종은 조선의 노비제도 정착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시대 조선은 국력 강화와 행정체계 확립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비의 신분 재산 소유권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심지어 노비 호적 시스템이 강화되어 사람이 자산처럼 관리되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세종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나라의 법이 백성 위에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세종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사람의 신분을 규정하고 묶어두는 방식에 동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종의 본심이 잔혹했다기보다는 그가 국가 시스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종은 노비제 강화의 한 축이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시점에서는 그의 어두운 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그림자, 형벌의 체계화. 세종은 조선 초기의 법치주의 확립에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법은 종종 정확한 폭력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형, 도형, 장형 등 신체형의 기준이 강화되고 어떤 범죄에 어떤 형벌이 내려져야 하는지 대상에 따라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는 처벌이 제멋대로 이뤄지는 시대를 막았다는 점에서 당연히 긍정적인 업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종시대의 형벌 체계는 고문, 공개 처형, 육체적 고통의 표준화라는 다른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사랑했지만 백성이 법을 어겼을 때에는 용서 없는 정제된 폭력을 허용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세종의 법치주의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했습니다. 국방 영토 확장, 그러나 그 끝에 있는 희생. 세종시대의 가장 큰 군사적 업적은 사군 육진 개척입니다. 한반도 북방 국경이 크게 넓어졌으며 오늘날의 영토 일부도 이때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개척민과 군사들이 혹독한 환경 속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위, 굶주림, 여진족과의 충돌, 전염병. 기록에는 고을 하나가 쓸려나갔다 라고 할 정도의 참혹한 피해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업적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 아래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이 존재했습니다. 세종은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을 위해 수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이 또한 세종의 어두운 면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실패, 가족이라는 그림자. 세종은 조선 왕 중에서 가족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남은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대부분 병약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섭식 문제, 정신질환, 왕실의 혹독한 교육체계와 의무감 속에서 세종의 자녀들은 비틀거렸습니다. 세종은 세자 교육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학문을 가르치고 나라를 다스릴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자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후대 평가는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세종이 엄격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는 그에게 선택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종의 아들들은 대부분 그가 바랐던 모습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훈민정음의 역설,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 훈민정음. 그러나 당시 조정과 지배층의 반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랐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온 사건이었습니다. 문자를 모든 백성이 읽고 쓰게 된다면 양반의 권력과 신분제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훈민정음을 폐지하자는 상소가 올라옵니다. 세종은 말합니다. 백성이 말하고 싶은데 글자를 몰라 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가였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세종시대에 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반대, 사회의 반대, 제도적 한계 때문입니다. 훈민정음은 훗날 세종이 죽은 뒤 여러 세대를 건너 천천히 뿌리내리게 됩니다. 즉, 세종의 가장 위대한 업적마저도 그의 시대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종과 여론 통제, 침묵 속의 권위. 세종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성군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기록 속 세종은 여론을 예민하게 관리한 군주였습니다. 세종은 집현전을 설립하여 학문과 토론을 장려했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군주의 권위를 흔드는 발언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어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 대신 중 일부가 세종의 결정에 대해 거듭 상소를 올리고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세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법을 고치는 일은 한순간에 논하지 말라. 내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논쟁과 비판은 허용하지만 왕권을 넘보는 발언은 경계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즉, 세종은 언론과 토론을 장려했지만 그 경계 안에는 왕권의 절대성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성군의 개혁이 민주적 합의보다 왕의 의지로 움직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그러나 실험 속의 희생. 세종시대는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한 시기였습니다. 치국이, 해시계, 간이역법, 군사무기 개량 등 실용적 성과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발전은 때로는 실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무기 개발, 화약 연구, 천문 관측 장비 제작 과정에서 기술자와 장인들이 사고와 후유증에 노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록의 일부 기록에 따르면 화포 제작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세종은 이 사건 뒤 기술은 나라의 방패이니 공포에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연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기술을 위해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세종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의 고통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군주였습니다. 이 대목은 그의 냉정함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병과 후회, 그리고 무너져가는 성군. 세종의 말년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시력 저하, 만성 통증, 불면, 정신적 피로. 실록 기록에 따르면 세종은 병으로 인해 글을 쓸 힘조차 없었고 신하가 대신 대필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세종은 말년에 자주 자책했다고 전해집니다. 몸이 이러하니 더는 백성을 위할 수 없어 마음이 아프다. 그는 성군으로 남았지만 인간으로서는 절망과 후회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종과 종교, 유교의 이상과 현실. 세종은 성리학 기반의 국가체계를 확립한 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교와 도교에 대한 관심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유교 관료 사회에서 미묘한 긴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종은 조상제례와 국가의례의 유교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불교 경전을 탐독했습니다. 또 질병 치료와 심신 안정을 위해 도교적 처방을 허용했습니다. 유교주의 관료 사회는 왕의 이런 양면성을 불편해했습니다. 전하의 마음이 어찌 둘로 나뉘어 있다 하겠습니까? 라는 상소문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즉, 세종은 신앙과 정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군주이지만 그 과정에서 체제 내부의 반발을 겪었습니다. 세종의 종교 정책은 관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체제의 일관성을 흔든 복합적인 선택으로도 평가됩니다. 세종의 말년 정책, 후계 체제의 혼란. 세종의 말년 정치에는 혼란의 씨앗이 남아있습니다. 그는 세자의 건강 악화 속에서도 왕세자 수양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종 사후, 세자는 결국 나라를 온전히 이끌지 못했고 권력은 수양대군 세조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즉, 세종의 말년 정책은 훗날의 계유적 난충격적인 왕권 찬탈 사건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세종의 죽음 이후 그가 다져놓은 제도와 질서는 폭력적 권력 재편 속에서 균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세종의 말년 선택이 항상 옳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군이 남긴 유산이 언제나 아름다운 결과만 낳은 것은 아닙니다. 성군 세종, 인간 이도. 세종은 처음부터 성군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웠고 실패했고 때로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때로는 위대함이었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세종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잘못된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람을 살리고자 한 법이 누군가를 짓누를 수 있다는 모순. 그는 그 모순과 매일 싸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면서도 스스로의 마음조차 온전히 다스리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세종은 때로는 침묵으로 결정을 내렸고 때로는 말로써 시대를 밀어붙였습니다. 누구에게는 은혜였고 누구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세종은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웅에 어울리지 않는 고민을 품은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욕망과 조심스러움, 결단과 망설임, 사랑과 두려움, 신념과 자기 부정, 그 상반된 감정들 사이에서 세종은 매일 균형을 잃고 또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그 흔들린 마음이 결국 한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세종은 한 걸음씩 역사가 기억하는 세종대왕이 되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를 실수할 수 있었던 인간으로 이해합니다. 바로 그 이해가 세종을 더욱 위대하게 만듭니다. 세종에게는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찬란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 뒤에 늘어선 그림자 또한 조용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세종을 존경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자기 한계를 직시한 채 걸어간 사람을 기억합니다. 세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군 세종, 그리고 인간 이도, 이 두 이름이 불완전하게 맞물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세종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종은 어둠을 알고 있었기에 더 밝게 빛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